지금부터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의 균형적 보호를 위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이수진 의원님 모셨습니다. 저희 토론회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용인병 국회의원이시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춘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오픈넷 황성기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황성기 이사장님께서는 좌장으로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발제에는 손지원 변호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토론회는 김한규 변호사님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형사정책연구원 윤혜성 박사님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장철준 교수님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사법정책연구원 정성민 판사님께서 토론에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수진 의원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1대 동작을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정춘수 여가위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내주셔서 오셨는데 오늘 토론을 잘 봐주시고 결론도 저한테 좀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변협의 우리 이찬희 회장님께서도 이 바쁜 와중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픈넷에서 지금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핵심 인원만 모셨습니다. 그만큼 보다 자유롭고 심도 있는 토론회 장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쉽게도 근데 오늘 제가 상임위 지금 산자위 상임위원을 맡고 있는데 오늘 10시에 제가 지금 첫 질의를 하기로 돼 있어서 일단 그 자리에 갔다 오기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 내용에 대해서는 영상 기록 참고해서 계속 끝까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진보를 위한 필수적 가치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게 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서 국가는 특히 최근에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사생활의 침해 및 공표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실적시와 명예훼손을 광범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실질적 피해를 양산하는 사생활의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동시에 사생활 보호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생활을 부당하게 공개하는 영역에 대해서 민사 책임을 넘어서 형사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지금 깊이 고민하고 있고 그러한 법조문 제정을 위해서 앞으로 이런 자리를 또 한 번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여러분 의견, 고견을 취합을 하고 두 헌법 가치를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 빛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다음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귀한 발걸음 해주신 정춘숙 위원장님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정춘숙입니다.
오늘 우리 이수진 의원님과 대한변협 또 사단법인 오픈넷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 방향 토론회를 하시게 된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회입니다. 여러 가지 방향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많이 이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미투 혹은 성폭력 피해자들 혹은 그를 지지하는 단체들이 이와 관련해서 그 고소 당하거나 법정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활동했던 한국여성의전화의 지부인 대구여성의전화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다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서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익적인 활동을 위해서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처벌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은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피해자들의 입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제가 현장에서 느낀 바고요. 그래서 오늘 토론회 하신다고 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역시 전문가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도 앞으로 관심 갖고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이수진 의원님께서는 산자위 하실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또 앞으로도 이런 그 의미 있는 토론회 많이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이수진 의원님 빨리 가셔야 되니까 제가 정말 짧게 하고 축사 내용은 나눠드린 자료집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수진 의원님, 제가 사법연수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정말 존경하는이라는 말을 그냥 앞에 붙이기 자연스러운 정말 훌륭하신 의원님이십니다. 오늘 또 이렇게 훌륭하신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계속 우리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두 개의 기본권의 충돌,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나 공익 제보자 보호라는 측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한다는 측면, 이 두 가지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점을 어떻게 잘 접점을 맞추는 것이 이번 심포지엄의 또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이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라든지 이런 토론회가 있었지만 오늘 더 뜻깊고 또 생산적인 그런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픈넷의 황성기 이사장님과 최고의 전문가이신 우리 손지원 변호사님, 그리고 여러 토론분들, 특히 우리 김한규 회장님은 제 직전 서울지방변호사 회장님이신데 정말 바쁘신 분을 제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우리 김한규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세미나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이제 세 개 기관이 우리 공동 주최인데요. 국회의원 이수진 의원실, 그다음에 대한변호사협회, 그다음에 산업은 오픈넷이 공동 기관입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간단히 저희 이제 산업은 오픈넷을 간단히 소개 올리면, 저희 오픈넷은 2013년 1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의 자유, 개방, 공유의 이념 및 철학을 추구하면서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 확대, 그다음 정보 및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장, 폐쇄적인 인터넷 규제 개선, 망 중립성 강화, 공공 데이터 개방, 그다음에 창작과 혁신을 억압하는 저작권 및 특허 제도에 대한 새로운 대안과 관련해요. 각종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 및 비판, 정책적 대안 제시 등을 실천하고 있는 NGO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또 모르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간단히 소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 다루는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 부분은 저희 오픈넷이 주된 관심 영역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저도 여러 번 논평도 한번 이제 발표한 적이 있는데, 마침 또 우리 존경하는 이수진 의원님과 그다음에 또 이찬희 회장님 도와주셔가지고 공동 주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간단한 이제 발제자 및 토론자분은 다 간단히 소개 올렸고요, 아까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 발제를 듣게 하겠는데 한 30분 정도면 충분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오픈넷의 손지원입니다. 네, 사실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이제 폐단이라든지 개정 논의는 오래전부터 지금 계속 이루어져 왔는데요. 그래서 20대 국회에서도 사실 굉장히 여러 법안들이 발의가 됐었는데 아쉽게 다 폐회가 되면서 불발이 되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이제 다시 본격적인 논의를 재점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좀 지난번에 어떤 폐단 논의라든지 뭐 개정해야 된다 이런 추상적인 논의를 벗어나서 좀 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자리를 기획하게 되었고 마침 이수진 의원님께서 표현의 자유와 또 프라이버시 이 양쪽의 법익에 모두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해주신 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자리에서 제가 감히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에 논의를 바탕으로 더 좋은 안을 발의해 주시고 또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서명에 참여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해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그거를 리마인드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발언이라면 진실 허위를 다 불문하고 일단 모두 형사 범죄를 구성할 수 있게 하고 있는 이런 지금 형법 구조 때문에 이 존재 자체로 인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엄청난 위축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이든 진실이든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에는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명예훼손 고소를 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이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고 근데 피고소인은 자신이 공표한 사실을 진실임을 증명해도 당장 피의자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실을 고발한 사람들이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사례 그래서 형사범죄의 피의자 수사 대상이 돼서 또 다른 피해와 어떤 고초를 겪게 되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위험이 부담스러워서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을 스스로 억제하게 됩니다.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문제는 최근에 정춘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투 운동과 맞물려서 많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공개적이고 어떤 상습적인 성폭력 행위나 증거나 증인이 충분해서 진실로 쉽게 증명되는 성폭력 사실을 폭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해자가 오히려 폭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협박, 위축시키는 2차 가해를 손쉽게 해주는 요인으로 지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폭력 가해자가 어떤 부분, 이 정도는 사실이고 이 정도는 뭐 근데 말 안 되는 허위다라면서 만연히 이제 고소를 하면 어떤 조항이든 범죄 성립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수사기관으로서는 뭐 이런 고소만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성폭력 폭로 여성들이 2차 가해를 겪고 있다는 제보가 속출을 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들도 최종적으로 어떤 이 고발자들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기를 바란다기보다는 이제 본인들에 대한 폭로를 초기에 진화하는 수단으로 이런 형사 범죄를 남용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는 비단 미투 외에도 기업의 비리나 상사의 갑질, 권력자의 부정행위 등을 내부 고발하고 공론화시키는 과정에서도 다수가 겪고 있는 피해라고 합니다. 충분한 근거와 사실확인을 바탕으로 한 기자들도 이러한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 결과에는 기자 3명 중 1명이 소송을 경험해보고 2명 중 1명은 상대방으로부터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고 후속 보도를 자제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일반인들 역시 명예훼손죄의 그런 위축 효과 때문에 본인이 직접 경험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병원, 레스토랑에 대한 솔직한 비판적 후기라든지 소비자 불만글을 실명으로 올리는 사례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찾아보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터넷에서는 나쁜 후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마케팅으로 보이는 칭찬 일색의 글들만이 보이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결국은 국민의 알 권리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고요. 공익 목적의 적시의 경우에는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규정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폐단을 방지할 수 있다. 이래서 지금까지 개정 논의가 또 안 이루어졌던 건데 이는 수사 단계에서는 사실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고 보통 기소나 불기소 아니면 유무죄 판단에 이르러서야 진지하게 고려가 됩니다. 사후에 이 요건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뭐 불기소나 무기죄 결정이 내려진다고 해도 처벌 가능성을 사전에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에 대한 고소 남발 자체가 제한될 수가 없고 고발자가 그 고소를 당해서 형사범죄 피의자가 돼서 수사 대상이 돼서 받는
고초 이 위험으로부터도 보호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공익 목적 적시가 있다고 해서 이게 완화가 되는 면이 많지 않다. 또 이는 공익 목적이라는 기준의 추상성이나 불명확성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발제문에 있는 사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금을 체불하고 단체 교섭에 응하지 않는 사장을 피켓 시위로 고발한 사례, 그리고 제약회사의 대리점에 대한 갑질 고발한 사례, 이런 것들조차도 유죄 판단이 나온 사례가 있었고요. 또 산후조리원 이용 후기를 소비자 불만글로 썼다가 한 사례, 그리고 12년 전에 미투 운동과 유사한 사안으로서 유사한 사안인데 국립대학교 교수가 성추행을 여학생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지역 여성단체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사실적인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는 다행히도 무죄 선고가 나왔지만 원심에서는 또 유죄로 나왔던 사례. 그래서 법관의 기준에 따라서도 이렇게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인해서 유독 물질이 나온 식품이나 화학 제품, 비위생적인 식당이나 의료사고가 난 병원 등에 대한 보도도 유권기관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언론에서조차 일단 익명 보도를 하는 게 원칙화가 되어서 국민들은 해당 업체의 실명을 몰라서 두려움에 떨어야 하죠. 얼마 전에도 최근에 심정지가 6번이 왔는데도 계속 이걸 수행하다가 환자가 사망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병원에 대해서 실명 보도를 하지 못해서 이 병원은 계속 나는 진행을 하겠다, 난 과실이 없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병원 소비자들은 이걸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또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선량한 업체나 또 사람들도 억울하게 피해를 보거나 의심을 받아야 하는 또 폐단이 있고요. 그래서 미투 운동이나 내부 고발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우려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함이 없이 또 비위 사실을 폭로하게 되면 이를 저지른 사람은 주변인들한테 희석돼서 부정적인 평가를 면하고 자기의 행동을 반성하거나 교정할 유인을 얻지 못하는 반면, 선량한 주변인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폭로를 한 피해자에게 조직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런 비난의 화살이 또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진실을 적시함으로 인해서 받는 명예는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가질 자격이 없는 외부적 평가인 것인데, 이러한 허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듯 폭로자, 제3자, 국민의 권리와 법익대를 희생시키는 것이 과연 균형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법익 균형성을 위반하고 있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명예훼손죄 자체는 형사범죄화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폐지해가는 추세고, 적어도 진실사실 말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입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유엔 자유권 조약 중 표현의 자유 부분에 대해서 진실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되어서는 안 된다, 유권 해석까지 내린 바가 있고,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는 예가 없고요. 2015년에 유엔 자유권교약위원회와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정식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나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이제 이 현행법 규정 폐지 여부가 현 정부의 인권 수준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고, 이 같은 폐해, 그리고 헌법과 국제 인권 기준, 세계적 흐름들을 고려했을 때는 본 조항의 개정이 이제 시급한 과제를 아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 조항을 그대로 폐지하게 될 경우에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이런 사실 폭로가 난무하지 않겠느냐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이 프라이버시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폐단을 낳고 있었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지금까지 쉬이 폐지되지 못한 것은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이런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본죄를 유지해야만 한다라는 유력한 반론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법무부가 얼마 전에 유엔의 이제 정부 권고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을 봐도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뭐 성희력, 전과 등을 이를 폭로하는 사생활 침해를 막는 유일한 지금 수단이기 때문에 폐지할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본 조항이 그대로 삭제만 되어버린다면 일반인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취득하게 된 타인의 내밀한 정보를 공표하는 행위를 형사적으로 규제할 방도는 딱히 없어진다고 보여집니다.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업무상 비밀누설죄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나 아니면 의사, 한의사, 회계사, 종교인 등과 같이 제한된 범위의 행위 주체에게만 특별한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 위반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이어서 일반적으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조항이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개인정보 처리자 지위에 있는 사람의 행위만을 기율을 하고 있죠. 그리고 형법상 비밀침해죄가 이제 사생활 보호법익으로 한 이제 범죄로 지적이 되고 있지만 이건 역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아니면 특수 매체 기록에 대해서 이 봉함이나 비밀 장치를 열었을 때 하는 이런 행위 태양 같은 거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이라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들도 모두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정당한 방법으로 이제 자기가 비밀을 듣거나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고요. 정보통신망법도 49조의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을 처벌하고 있지만 이 일체의 누설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을 해서 알려지지 않은 것을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만으로 제한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의 숨기고 싶은 성희력 같은 여성의 성희력 같은 과거라든지 아니면 전과, 질병명, 성적 취향 등 내밀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겠죠. 단순히 이건 비단 외부적 평가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 자유 이런 또 다른 헌법적인 보호 법익이 또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인격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적어도 형사적 제재의 영역에 남겨두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사생활의 비밀을 균형적으로 보호하고 이런 누설 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화롭게 표현의 자유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 이런 프라이버시 같은 개인적인 보호 법익도 계속 지켜지도록 대안을 이제 제시를 하는 것인데 커다란 슬로건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죄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뒤에 이 발제문 좀 뒷부분에 첨부한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은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 크게 4가지로 제안을 해봤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제77조 1항에 있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실 부분을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로 개정을 하고 나머지 형법 310조의 위법성 조각 규정은 진실이거나 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추가를 하고 또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서 오로지를 삭제하는 방향이고 또 3번째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징역형을 폐지하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그리고 4번째로는 명예훼손죄가 지금 현행 반의사 불벌죄, 그러니까 뭐 다른 쪽으로부터 고소를 당사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어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다만 나중에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람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반의사 불벌죄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친고죄로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도 진행되고 이런 친고죄로 개정을 하는 방향 이렇게 4가지를 제시해봤습니다. 근데 이 개정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논의점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토론도 하고 수정을 해나가야 할 텐데요. 일단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로 개정을 하게 되면
모든 일반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 표현물에 대해서만 고소 및 수사의 개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최소한 내부 고발과 같은 업무상 행위, 또 사회적 공적 행위에 대한 사실의 적시들은 초기부터 이제 형사처벌 대상에서 배제돼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아까 말씀드린 폐단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개인의 행위는 사실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으로 명백히 나누어져 있지 않은 부분들도 많죠. 그래서 사생활 영역에 대한 해석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에서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등 어떤 사유재산에 관한 정보가 사적 영역에 관한 것이라고 또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이 재산권의 문제는 재화를 교환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공적인 행위라고 보여지고, 부동산 같은 건 등록도 필요한 그런 절차인데 이걸 순수한 사적 영역이나 사생활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이건 어느 정도의 공적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사실, 예를 들면 또 배드파더스 사건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계류가 됐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본인들은 사생활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양육비를 미지급한다, 법적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적인 영역이고,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양육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것도 공적 영역으로 포섭이 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해석이 분분할 수 있기 때문에 분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사실 전 20대 국회 때 발의되었던 개정안도 법무부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제시하면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와 관련해서 보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느냐를 좀 판단을 해보면, 사실 헌법재판소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중에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이 있는데, 이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면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개념은 다소 추상적이긴 하다. 그러나 헌법의 해석을 통해서, 판례의 집적을 통해서 구체화될 수 있고, 상당수 선례에 의해서 해석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이상은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는 희박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생활 개념을 사용하는 규정도 법의 상당수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 공직선거법이나 뭐 개인정보보호법뿐만 아니라 여러 법률 규정에서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추상적일 수 있는 추상적이고 상대적일 수 있는 사생활 개념이 확장 해석돼서 적용될 위험을 부정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정 조항은 사생활과 관련한 모든 사실을 적시한 경우가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로 이제 나누어진 사생활의 비밀 같은 정의를 보면은, 사생활의 비밀이란 사사로운 자신만의 영역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그리고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 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 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 생활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더 구체적인 사안에서 판시한 바를 보면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상태나 건강에 대한 정보, 그리고 성생활에 대한 정보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격의 내적 핵심을 이루는 요소다. 외부 세계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보를 수집하고 공표하는 것이 쉽게 허용돼서는 안 되는 개인의 내밀한 인격, 그리고 자기 정체성이 유지될 수 없는 정보고, 질병명 같은 경우에는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정보고, 인간이 공동체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질병명은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통해서 생성, 전달, 공개, 이용되는 것이 자연스럽거나 필요한 정보가 아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타인의 지득이나 외부에 대한 공개로부터 차단되어 개인의 내밀한 영역 내에 유보되어야 하는 정보라고 판시한 바가 있고, 또 그 자동차에서 안전띠 매는 걸 강제하는 그 조항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서, 뭐 자동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중에서는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지만, 일반 교통에 사용되기는 도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를 하고 있는 영역이고,
공동체 이익과 관련된 영역으로 그 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더 이상 개인적인 내밀한 영역에서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도로를 운전하는 중에 좌석 안전지를 착용할 것인가의 여부가 개인의 전체적인 인격이나 생존에 관계되는 사생활의 기본 조건이라거나 자기결정의 핵심적인 영역 또는 인격적 핵심과는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사생활의 영역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정보통신망법에서 얘기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타인 간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처리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라고 또 판시한 바가 있고요. 이러한 판례들의 판시들을 종합하면 사생활의 비밀은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떤 개인의 전체적인 인격이나 생활과 관계된 내밀한 영역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를 침해하는 사실 적시한 경우를 본 안으로 규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각을 해보면은 뭐 기존 조항에 있는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모욕이라는 개념도 사실 굉장히 추상적인데 사생활 침해가 그거보다 더 추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명확성 원칙에 위반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 논의점은 이제 그 조항을 그대로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할 경우에는 허위성이 증명되지 않거나 아니면 행위자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 규제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례가 헌법 307조 제1항을 적시된 사실이 이거는 진실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의 사실이든 모두 성립이 될 수 있는 조항이고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경우를 1항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이 헌법 제307조 1항이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을 개정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사실의 적시 중에서 허위성에 대한 증명이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거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는 이제 규제 공백이 생긴다는 반론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개정하려는 이유는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나 그리고 또 진실 허위가 쉽게 증명될 수 없어서 또한 그렇기 때문에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을 수가 없는 이런 의혹제기나 주장에 대해서 함부로 형사처벌의 위협,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헌법과 국제 인권기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드렸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우리나라의 한 권고라든지 2011년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권고한 바에서도 명예훼손은 기본적으로는 다 민사법으로 원래는 금지되어야 할 영역임을 전제로 비범죄화를 다 권고하고 있고 형사법에 제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허위 사실이면서 이걸 악의적 의도에서 유포한 가장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허위성이나 행위자의 허위성의 고의, 그러니까 증명이 될 수 없는 사실적시 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보더라도 이는 민사법상 구제로 해결해야 할 영역으로 보이고요. 다만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의 적시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허위나 진실 여부와 기본적으로 무관하게 당사자의 명예를 넘어서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또 다른 법익인 사생활의 비밀이라는 법익을 추가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이므로 예외적으로 이제 형사적 제재의 영역에 남겨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이겠죠. 또 한편 판례는 행위자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는지 여부 자체에 대해서 이런 기준을 세웠는데 성질상 이런 행위자의 인식은 외부에서 알거나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표된 사실의 내용이나 구체성, 소명자료 존재 그리고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지위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런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을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넓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에 대한 증명 책임을 다소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가벌적인 이런 허위성의 의도를 조금이라도 가졌다고 의심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
기존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논의사항은 이제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조항의 유지 및 수정인데요. 사실 법 체계적으로는 이렇게 공익적인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벌성에서 배제하고 뭐 이런 사실 구조가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 법 체계적으로는 이런 위법성 조각 조항을 남겨두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생활이라는 개념이 이제 확장 해석될 우려가 있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공적인 관심사안에 해당해서 공익 목적인 공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공적 인물의 자질이나 도덕성, 청렴성 등의 판단을 위해서 간통이나 성희롱, 범죄 전과, 재산 상황, 가족 문제에 대한 대처 등을 적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경우는 형사처벌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위법성 조각을 명시한 현행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 미투 폭로 같은 경우에도 그 가해자가 이건 나의 사생활 영역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공익적 목적으로 했을 때는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또 개정 제안안에서는 또 나아가서 진실이라고 믿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고 또 오로지 공공이익에 관대해서 오로지를 삭제하는 것을 제안했는데 이거는 이제 축적된 판례 해석을 법문원에 명시하는 차원이고요. 이미 판례에서 이런 조항에 대한 해석을 많이 내놨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한번 명시를 해서 공익 목적이라는 게 또 너무 제한적이거나 엄격하게 적용이 되지 않고 좀 더 폭넓게 해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제안해 봅니다. 또 나머지 기타 사항에 대한 부분인데요.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를 개정하고 징역형을 폐지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는데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고죄보다 형벌권의 발동 시기를 앞당겨서 위축 효과를 더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불러올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제3자가 고발이 가능해짐으로써 정치적으로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그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대표 단체 아니면 뭐 연예인의 팬클럽 등등이 이제 남용할 수 있는 위험도 굉장히 크게 안고 있고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죄가 왜 우리나라에서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것인지 정확한 유래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인격권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명예훼손의 법제 원래 취지에 걸맞도록 친고죄로 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사회적 합의가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서 이거는 무리가 없이 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징역형 폐지가 가장 관건일 것 같은데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는 국제적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고 세계 각국은 명예훼손죄를 사실 폐지해가는 추세입니다. 유럽 평의회라든지 유엔에서도 지속적으로 비형사 범죄화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징역형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정한 형이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선언을 한 바도 있었고요. 2015년 그 자유권규약위원회 그리고 2010년 특별보고관의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에서도 또 한 번 강조가 되었고 또 모욕죄 같이 사실적 주장이 없는 또 의견 표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도 특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징역형을 포함해서 상당히 무거운 형벌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재판 전 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표현 행위로 인해서 인신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적정한 수준의 형사적 제재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는 사실 개인의 편평과 명예를 중요시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의 가벌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논의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위와 같은 국제인권 기준이나 국제사회 권고, 세계적 흐름들을 고려해서 이제 징역형 폐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조금 더 해볼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개정안 제안안에 담아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고 여기에 대해서 토론자분들의 훌륭한 고견으로 좀 더 보완해 주시고 예, 해주셔서 발의안에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찬 발표 다 들었습니다. 시간도 다 주셨고요. 우리 손지현 변호사님은 저희 오픈에서 기둥 중에 한 분이신데 그 아까 발제하시면서 소개하셨지만 베더파더스 운영자에 대한 이제 법률 지원을 저희가 오픈넷이 했었고 그 공동 변호인단에 특히 우리 손지현 변호사 참여하셔가지고 무죄를 이제 이심 무죄를 이제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픈넷이 하는 주요 또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표현의 자유 관련돼 있는 소송 지원, 이제 법률 지원도 저희가 하는 이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굉장히 여러 가지 쟁점들에서 아주 이제 깔끔하게 정리 잘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제 네 분의 지형 토론자를 모시는데 자료집에 소개되어 있는 순서대로 이제 토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변호사협회 김한교 변호사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을 넘지 않는 범위 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김한규 변호사입니다. 예, 그 표지에 제 이름 옆에 대한변호사협회라고 이제 기재는 돼 있는데 아직 대한변협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찬희 협회장님께서 발제자 토론자로 추천하신 데는 평소에 이제 협회장님께서나 전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직전에 2016년에 그 당시 이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한번 변호사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폐지 내지 개정 여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상당히 약 2천여 명의 변호사들이 답을 줬는데 한 절반 가까이가 이제 폐지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상당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떤 사회법 제도 개정에 있어서 변호사들, 소위 말해서 법조인들이 가장 이제 좀 보수적인 색채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개정 필요성이 있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이런 환경이 변화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오늘 토론회가 이 21대 국회에서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개정을 하고 손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공론을 하는데 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0분이니까요. 간단하게 제가 정리한 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문제는 이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권권이 어떤 충돌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의 어떤 헌법상 기본권에 대해서 무조건 우위를 두기보다는 양 기본권을 최대한 조화하는 차원에서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이제 개정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앞서 이제 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크게 세 가지 지점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사실적시 명예라는 어떤 개념 자체를 어떤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로 이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예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이제 미투라든가 어떤 조직범죄에서 내부 고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예를 들면 미투 폭로를 하더라도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당사자가 만약에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나 고발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수사기관은 수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미투 폭로자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이게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혐의는 없게 되지만 이제 수사기관에 이제 불려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투나 내부 고발자들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이 명예를, 이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로 개정하는 것은 그건 지극히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앞서 신변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병력, 전과, 사실 병력 전과도 있지만은 선출직 같은 공적 인물이 아닌 이상, 예를 들면 저런 법률 상담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잠시 이제 좀 잘못을 저질러서 잠시 이제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이제 전문 직장이 있었는데, 직장 나중에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검정고시로 대학도 가고 이제 직장을 구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학창 시절 동창들이 이 친구가 갑자기 너무 정성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런 어떤 동창 모임 이런 SNS에다가 갑자기 한 10년 정도 지나서 야 근데 아무개 그 학교 다닐 때 소년원 갔던 거 맞나? 뭐 가지 않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올려서 굉장히 그 단톡방에도 탈퇴해버리고 사람이 굉장히 피폐해졌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냐고 한번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거에 어떤 전과면 전과 아니면 뭐 소년원 갔다 왔다든가 아니면 뭐 개인 병력, 뭐 성적 취향 문제, 뭐 아니면 뭐 성희롱 문제 이런 어떤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그 헌법상 인격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은 최선 그 보호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취지고요. 그 형법 310조 수정안도 앞서 이제 발제문에서 이제 기존의 대법원 판례 입장을 관철시킨 것으로 이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고죄로 개정하는 부분도 최근에 그 정치적 어떤 논란이 된 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 그러니까 명예훼손의 당사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주변의 어떤 개인 또는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 왜냐하면은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왜 주변에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이 명예라든가 개인의 사생활은 그 본인이 이걸 문제 삼아서 고소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지. 특히 이제 시민단체의 고발이 굉장히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범죄 피해자의 어떤 의사도 고려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수사당국의 이제 수사력 낭비까지 초래한다. 그래서 이 점은 이제 그 친고죄로 개정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역시 발제문에 찬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징역형 폐지 문제인데요. 그 전제는 있습니다. 그 사실은 뭐 현실적으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이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이제 뒤에 판사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대부분이 벌금형 아니면 뭐 기소유예 처분인데요.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민사상 그 법적 구제 수단이 그 미비한 상황에서 과연 이제 징역형을 폐지하는 것은 그 징역형이 현실적으로 선고되지 않은 것과 구별돼야 되는 것이 아까가 말씀드렸듯이 그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그런 어떤 사실적시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괴롭히느라고 누군가를 괴롭히느라고 계속 쟤는 뭐 이렇게 제 전과자 계속 괴롭힌다든가 아니면은 제 학교 다닐 때 그 누구랑 뭐 3년 동안 동거했잖아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 만약에 형사처벌 규정이 단순히 벌금형만 있다 하면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계속 그냥 뭐 벌금 내고 말지 할 수도 있거든요. 가해자 입장에서. 그럼 뭐 현실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실무에서는 인용되는 액수가 사실적시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미비합니다. 허위 사실적시 같은 경우도 많이 손해배상이 인정돼야 한 1, 2천만 원 정도. 1, 2천만 원도 잘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사실적시는 더 적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징역형 폐지 문제는 그 민사상 구제 수단이 좀 최대한 현실화된 후에 좀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물론 이제 손 변호사님의 취지 자체는 동의합니다. 이게 징역형 폐지 자체는 동의하지만은 다만 이제 민사 그 어떤 구제 수단이 미흡하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마지막으로 그 저는 이제 뭐 지난 그 20대 국회에서도 많이 논의되는데요.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이제 사실은 그 이 명예훼손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되는 거 아닌가. 최근에 사실은 이제 개개인의 명예훼손, 뭐 SNS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니까 그 공간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 그 전파 속도 이런 것은 사실 개인이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또 뭐 언론사, 사실 언론사도 굉장히 지금 뭐 인터넷 언론사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과거보다 많지 않습니까? 사실 언론사로 인한 개인 명예훼손 이 부분도 사실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다만 그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피해자의 구제와 그 명예훼손 방지를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한번 긍정적으로 도입하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의원님도 계시지만 21대 국회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한규 변호사님께서 손지현 변호사님 발제 대부분 다 찬성하셨고 다만 이제 징역형 폐지 부분은 약간 유보 의견을 제시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토론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형성직연구원의 부패 경제범죄연구실장으로 계시는 우리 윤혜성 박사님의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 입장. 네. 제가 2018년도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연구를 했는데요. 이때 가장 고심한 게 뭐냐면 도대체 사실적시에 대한 그 관점이었습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거짓말하지 마라, 바른 말을 해라,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헌법상의 그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것을 보장하고 있는데, 근데 형법에서는 사실을 적시하면 처벌을 해요. 이거 굉장한 모순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렸을 때 교육을 받은 거랑 그럼 교육을 잘못 받은 거죠. 사실을 말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을 보시면요,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는데 형법에서는 금지, 구성 요건이에요. 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더 웃긴 것은 아무리 교과서를 찾아봐도 명예훼손죄 규정은 추상적 유연범입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벌권이 앞당겨지고 수사기관이 초창기에 개입을 해버립니다. 그 엄청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그런 효과를 남기게 됩니다. 더군다나 아까 우리 손 변호사님께서도 얘기를 하셨겠지만 반의사불벌죄예요. 그럼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누구나 고소고발이 가능한 그런 영역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형법의 규정 자체는요, 표현의 자유보다는 명예보호에 치우쳐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더군다나 전파 가능성 이론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공연성이 확대되는, 결국은 한 사람한테만 얘기를 해도 퍼지면은 명예가 훼손되는, 결국 공연성이 명예보호라는 측면에 있기 때문에 확 쏠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판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비방할 목적하고 공익성이 비양립론적인 입장에 있어요. 그 이분법적인 시각이죠. 결국 이제 판사분들은 공익성이 인정되면은 그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고,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은 공익성이 부정되는, 이런 굉장히 애매한 그런 그 판례가 나타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판례를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공익성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고견성도 굉장히 모호한데 공익성 판단 기준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명예보호에 치우친 그런 입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형법은요, 굉장히 괴상하고도 애매하고도 그런 기이한 구조를 보이고 있어요. 그 외국의 입법례를 보시면은 알겠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이 되질 않아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사실을 적시한 행위는요,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중립적으로 보는 거예요. 중립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예 구성 요건 자체가 없어요. 다만 허위 사실을 얘기했을 경우에도 그 사실임을 입증하면 무죄가 되는, 그러니까 독일은 사실의 적시 행위를 굉장히 중립적인 요소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진실한 사실을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미한 사건이고 불법성이 없다고 한다면은 친고죄로 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또 반의사불법죄로 봐요. 그럼 반의사불법죄로 본다는 것은 경미하고 불법성이 없다는 범죄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독일과 같이 보려면 아예 사실적시라는 그 구성 요건이 아예 없어져야 됩니다. 중립적인 분류. 근데 우리나라 굉장히 유사한 법규가 있어요. 일본입니다. 일본은 사실적시 그 명예훼손죄 규정이 있어요. 우리보다 더 셉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얘네들은 위법성 조각사유에서 우리나라랑 전혀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신고죄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얘네들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공의 이해로 보고 있습니다. 고소가 되기 전까지는. 그 고소가 되면은 이제 공익성을 판단해요. 그 다음에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당사자가. 결국 공익성을 굉장히 폭넓게 보고 있거든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사실을 먼저 보고 있어요. 사실이 전제가 되는 거죠.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분들은 똑같지 않냐 하는데 똑같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을
전제로 가면요 수사기관이 개입할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공익성을 먼저 보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먼저 보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개입하고 형벌권이 개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확 위축이 돼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친고죄예요. 고소가 있기 전까지는 공공의 이해로 굉장히 폭넓게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어요. 다만 공공의 고소가 있은 후에는 이제는 공공의 공익성을 판단하고 사실임을 아님을 입증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제 형사소송법상의 거증 책임 전환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명예훼손죄 규정도 거증 책임의 전환에 그라고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일본과 같이 사실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을 전제로 수사기관이 개입하고 그 다음에 공공성을 판단하는 그런 괴이한 구조를 보이고 있어요. 결국 그렇게 되니까는 그 판결 단계에서 법원이 이제 개입을 하죠. 공익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게 뭐야? 사실은 맞는데 뭐가 공익성이지? 이래버려요. 결국 비방할 목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고 공익성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판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손 변호사님의 그 광대한 발표에 경의를 표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다 100% 200% 찬성을 합니다. 다만 법 규정을 보시면은 독일과 같이 중립적인 입장으로 가시려면 사실을 적시라는 입장은 다 빼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사생활의 비밀 침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을 마련해서 사생활 비밀 침해자의 규정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공연히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자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음에 위법성 조각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하면은 굉장히 범위가 또 넓어지고 애매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친고죄 규정이 있으니까 일본과 같이 공익성을 판단하고 고소가 있은 이유에는 사실을 증명했을 경우에는 무죄가 되는 그런 형식으로 가는 게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고 여전히 저는 손 변호사님의 의견은 100% 200% 공감을 하고 앞으로도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윤여선 박사님은 이제 비급법적 관점에서 우리 현행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문제점을 좀 지적해 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손 변호사님 제시하신 개정안에 대해서 보완 의견을 또 추가적으로 제시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우리 당국대 법대의 장태준 교수님인데 장태준 교수님은 전공이 헌법이고 또 표현의 자유 전문가라서 또 유익한 토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0분 넘지 않은 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철준이라고 합니다. 토론회 보시다시피 제 그 토론문이 없습니다. 네. 이것은 그 일부러 좀 신비감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글을 못 써서 죄송합니다. 사과 말씀드립니다. 좀 토론회를 재밌게 하려면 이쯤 돼서 제가 좀 반대한다 이렇게 좀 치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되게 우리 변호사님 의견과 그리고 입법 제안에 굉장히 찬동하고요. 그 생각을 좀 보완해드리는 입장에서 이것저것 조금 그 조사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설명드림으로써 좀 공헌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한다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죄를 민사처벌화하는 그 목표로 나가는 어떤 첫 단추로서의 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앞서 좀 몇 번 언급이 됐습니다만 지금 이 문제를 다루면 다룰수록 그 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게 민사규제와 형사규제를 놓고 무엇이 더 좋으냐, 어떤 규제 체제가 필요하냐를 놓고 봤을 때 그 소위 이제 표현의 자유와 그 기본권을 옹호하는 그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가가 직접 규제하는 것보다는 민사 규제가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민사 규제는 아까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너무 실효성이 없습니다. 손해배상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 이 사법관행 소위 그 사법 제도의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민사규제와 형사규제가 서로를 핑계로 그냥 어정쩡하게 지금 동거하는 형태가 아닌가 그렇게 진단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민사규제는 그쪽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형사규제가 불법행위 손해배상 위하력이 너무 낮기 때문에 형사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규제 이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현실이 이 상황을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아직은 서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결론밖에 낼 수 없는 좀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상황을 반영하면서도 그나마 현실적인 규제로서 가장 좀 깊게 고려한 주장이 바로 이 손 변호사님 주장 제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민사규제가 좋다고는 하는데 민사규제 이상적이고 그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의 법문화에서 과연 형사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은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공익 그리고 소위 표현의 자유 그리고 공적 이익을 위해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아까 모욕죄도 얘기가 언급이 됐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위 이제 빼먹고 힘없는 서민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법적인 보호 장치, 방어 장치라고 할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요새 갑질이라고 해서 소위 막말 오가는 이런 영상들을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을 그냥 그러지 말라고 가르쳐서 그냥 되는 걸까라는 좀 자포자기가 들곤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래도 당분간이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라도 좀 형사규제는 우리 사회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사 손해배상 규제, 소위 불법행위 규제가 어떤 모습인지 다른 나라들이요. 형사규제를 하지 않고 민사규제를 하는 국가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규제 체계를 만들어내는지를 한번 보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소위 이제 민사규제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바로 영미법의 불법행위 소송의 역사이죠. 커먼로라고 부르는 보통법의 역사하고 거의 궤를 같이 합니다. 보통법이 생겨난 지는 몇천 년 전이지만 가장 가까운 가장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 시기를 9세기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1000년이 넘은 역사입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를 다뤄온 역사가 인류가 벌써 1000년이 넘었다는 이야기고요. 가장 더 앞을 찾아가면 로마 시대 12표법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때렸다 그래요. 몽둥이로. 네. 명예훼손을 한 사람, 그때 이제 말로 하는 거였겠죠. 슬렌더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평판에 손상이 가면 몽둥이로 태형이 있었고요. 9세기 영국의 이제 알프레드 왕 시절에 슬렌더러한테는 혀를 절단하는 형벌이었죠. 아주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명예훼손을 규율의 출발은 아주 무겁고 무서운 가혹한 형벌의 형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회피 방법을 제시를 해요. 계급에 따라서 이제 돈을 내면 혀를 자르는 대신에 돈으로 이렇게 마감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취하는데 계층에 따라서 그들의 말 값이 다릅니다. 왕자가 만약에 명예훼손을 하면 1,500실링, 농노가 명예훼손을 하면 80실링. 그래서 엄청난 차이를 보였죠. 그래서 이제 인쇄술이 나오기 시작하고
소위 이제 글로 하는 명예훼손 라이블이라고 하죠. 그거가 아까 말했던 슬렌더보다 훨씬 더 무거운 죄로 그렇게 인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세로 넘어오면서 이 명예훼손은 교회에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교회 재판소, 교회법으로요. 그래서 관할권을 명예훼손 관할권을 교회 재판소가 갖게 됩니다. 종교 재판이 담당하게 되죠. 그래서 1222년에 그 크라임 오브 슬렌더라는 게 그 종교 재판 안에 만들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형벌은 파문입니다. 당시 중세 사회에서 파문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형벌이었습니다. 완전히 공동체에서 추방해 버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이제 세속정부 규율도 시작되는데요. 1275년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국왕이 그 법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명예훼손에 관한 그 처벌을 하겠다라는 법을 만드는데 이 당시의 명예훼손의 대상은 왕과 그 일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명예훼손을 하는 게 아니라 왕에 대한 명예훼손만 처벌하는 거죠. 이것에서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고요. 거짓만, 거짓 진술만 처벌하는 걸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규율 범위가 점점 확장돼서 귀족, 뭐 재판관, 그리고 공직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명예훼손에도 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당시에도 뭐 귀를 자른다거나 손을 절단한다거나 이런 형벌들은 여전히 존속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세에 되게 유명한 왕실 재판소였던 스타챔버라고 불렀죠. 성실청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데 크리미널 페널티를 하긴 하는데 여기서 그 당시에 그 실정법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전히 왕의 절대권에 의존을 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명예훼손을 처벌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교회법 그리고 왕의 절대권 그리고 이 근거가 굉장히 아직도 강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6세기에 넘어오면서 이제 좀 큰 변화가 등장을 하는데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상인 계급이 등장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좀 그 돈이 그 해결 수단으로 제시가 됩니다. 여전히 형사 처벌이긴 합니다. 근데 이 상인 계급이 등장하면서 소위 평판 그 소문 평판이라고 하는 것이 재산이다. 어떤 사람에 대한 평판이 그 사람에 대한 가지고 있는 재산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재산을 침해한 사람은 재산에 상응하는 돈을 물어줘야 된다는 관념이 이때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메리카 식민지에 그대로 이제 전승이 됐죠. 이제 미국 법으로 개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명예훼손법의 가장 큰 목표는 손실에 대한 배상이 가장 큰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원상대로 되돌아 넣는 것보다도 손실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다. 배상액은 손해였지만 공개적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사죄를 강요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주에서 이제 재정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그 형사적인 규제가 존재하고 내려오고 있었지만 이 1798년에 소위 이제 선동법이라고 하죠. 되게 유명한 표현의 자유 역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법입니다. 시디션 액트라고. 이 법 때문에 거의 1차 대전 때 거의 한 2~3천 명인가 간첩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악법으로 그 악명 높았던 법이 바로 이 법인데요. 이 법을 시행하면서 이제 좀 반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형사 국가가 개입해서 이렇게 표현의 자유가 억압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게 민사 규제로 완전히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까지, 그러니까 1000년의 역사 중에서 한 900년
7, 800, 900년 정도를 형벌로서 아주 가혹한 형벌로 규제하다가 불과 얼마 안 된 20세기 초반에 들어와서 이제 민사재판으로 완전히 규율 형태가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적 인물 이론이 등장하고 손해배상 액수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민사재판으로서 불법행위 재판으로서의 명예훼손 소송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5가지 요소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사실을 공표하고 의견을 공표하고 그 사람을 특정하고 명예훼손이 이루어지고 손해가 이루어지고 잘못이 있어야 된다. 요 5가지인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중요한 것이요. 민사로 규율하면서도 거짓 진술만 규율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적시에 대해서는 민사 규제도 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는요. 그러니까 사실에 관한 프라이버시는 프라이버시 소송이 따로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소송으로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걸로 규율을 하지 민사 재판에서도 소위 데포메이션 소송에서는 거짓 진술만 규율하게 돼 있어요.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입증 책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 커먼로 전통에서 입증 책임은 원래 명예훼손 소송이다라고 주장이 되면 그 훼손됐다는 명예가 훼손됐다는 사실이 추정되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것을 전환시키는 게 이제 표현의 자유의 그 연방대법원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그 소위 명예훼손에서 명예훼손이 이릉적으로 일어나는 이릉 인정되는 명예 데포메이션 per se라고 하는 법리가 있는데 요거는 별다른 입증을 하지 않아도 명예훼손이 당연히 이루어졌다고 추정되는 상황이 4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첫 번째가 원고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함으로써 그 사람을 처벌해서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려고 했던 상황. 이런 말, 저 사람 범죄 저질렀어 했던 말. 그리고 원고가 전염병에 걸렸다는 언사. 전염병에 걸렸다라고 했던 말. 우리 아까 했던 사생활하고 조금 연결되죠. 또 간통이나 음란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는 말. 또 직무, 전문 직업, 거래 등을 하는데 이 사람이 능력이 없고 자질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런 수준의 말은 별다른 훼손의 입증이 필요 없이 당연히 명예가 침해됐다고 추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요거를 아까 제안 나왔던 우리의 지금 상황으로 좀 연결을 해보면 고육책으로서 좀 중간 단계로서 우리 지금 법 체계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손 변호사님 제안을 저도 찬성을 하는데 프라이버시 침해가 반드시 범죄로 규율돼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그 근본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고 재론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나왔던 그 한시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놓고 우리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형사 규제에서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목표를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으면 대안으로서 한 가지 더 제시하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이제 법 조항에다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했을 때 처벌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많이 혼동이 됐잖아요. 그 좀 모호성이 제기되고 이게 법문 자체가 그 규범력을 강하게 갖기 위해서 조금 손질이 조금 됐으면 좋겠다라고 되는 생각은 예시 규정을 조금 두는 게 어떨까 그 앞에다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 이렇게만 둘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사실은 설명에도 나오지만 인간 존엄성의 핵심을 이루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보다 인간 존엄성의 핵심을 이루는 사실을 적시한 자는 처벌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여전히 조금 부족하니까 그 앞에다가 일종의 예시 조항으로 질병, 전과, 성적 취향 등 이런 정도의 말을 넣어주면
어느 정도 규제를 좀 선도할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방안 정도로 제시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시간 드리지 못해 죄송하고요. 우리 장 교수님은 이제 형사 제재와 민사 제재의 관계를 좀 말씀해 주셨고, 또 특히 이제 코모노상 그 명예훼손에 대한 제재의 또 역사를 또 이제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에서의 이제 소송 실무를 또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서 손 변호사님의 개정안에 대한 또 수정안을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사법정책연구원의 기획연구위원에 계시는 우리 정성민 판사님의 또 토론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넘지 않나 봅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사법정책연구원 기획연구위원 정성민 판사입니다. 예, 토론문 모시겠습니다. 제가 토론문을 색깔도 입히고 폰트도 굉장히 예쁘게 했는데 인쇄된 것은 좀 다르게 돼서 아쉽습니다만, 예, 그 실제 명예훼손 범죄군이 어떻게 처벌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흥미있는 통계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 토론문에 지금 각주로 인용되어 있는 자료들은 전부 다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입니다. 예, 양형위원회에서 명예훼손 범죄군 양형기준 설정을 위해 조사한 통계인데요. 예, 전국에 있는 주요 검찰청과 지청에 보존되어 있는 기록을 조사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명예훼손 범죄군 중에서 예,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들만을 조사 대상으로 했고, 전수조사가 아니어서 사건 수보다는 비율 자체가 더 의미가 있는 통계입니다. 예, 징역형 선고 사건 비율을 보면 예, 모욕죄가 51.8%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41.6%였습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41.6%,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6.3%였습니다. 다만 이제 벌금형 선고 사건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전체 명예훼손 범죄군 사건 비율은 이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집행유예 비율을 보면 2017년에 형사 1심 집행유예율이 67.6%였습니다. 그런데 명예훼손 범죄군 전체 집행유예율은 표 하단에 79.6%였고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집행유예율은 95.2%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통계를 근거로 해서 명예훼손 범죄군을 특별히 경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 범죄군 자체의 법정형이 낮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전체 형사범죄의 불법성 정도 체계에서 명예훼손 범죄군이 차지하는 그 구간이 낮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예, 제가 다른 나라는 어떤지 궁금해서 독일 사례도 조금 찾아봤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형법에 명예에 관한 죄를 독일 형법에서는 모욕에 관한 죄라는 제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전체 범죄의 실형률은 5.1%였고 모욕에 관한 죄의 실형률은 1.7%였습니다. 독일은 특이하게 사적 기소 또는 사인 소추라고 해서 일정한 경미한 죄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기소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욕에 관한 죄도 사적 기소 대상입니다. 그래서 기소 자체가 적게 이루어진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독일 형법 186조 비방죄 구성 요건을 보면 타인을 경멸하거나 세평을 저하시키기에 적합한 사실을 주장 유포해야 합니다. 다만 추상적 위헌범이어서 실제 결과 발생은 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장 유포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이 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독일 형법 187조 중상죄의 구성 요건을 보면 186조 비방죄와 달리 허위의 사실을 주장해야 하고, 주장 유포하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행위자가 확실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명예훼손죄에 대한 개정 논의는 지난 20대 국회 때도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안들 중에서 먼저 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안을 보겠습니다. 307조 1항의 사실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로 수정하고 법정형에서 자유형을 삭제했습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부분을 삭제하는 등 이번 이수진 의원 개정안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8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유승희 의원 대표 발의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아예 307조 1항, 309조, 310조, 311조를 전부 삭제했습니다. 결국 남아있는 처벌 조항이 307조 2항, 308조 두 개뿐인데 그마저도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야 처벌하고 법정형도 벌금 200만 원 이하로 낮추는 안이었습니다. 50페이지 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미투 운동과 좀 관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이 같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도 307조 1항과 309조 1항을 삭제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전부 삭제했습니다. 그 외에도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등이 있었습니다만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 법률안들은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307조 1항의 사실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로 수정해서 구성요건을 엄격히 했고 명예에 관한 죄 전부의 법정형에서 자유형을 삭제해서 법정형을 가볍게 했습니다. 그리고 310조 위법성 조각사유에서도 진실한 사실로서를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로 수정을 하고 오로지를 삭제해서 위법성 조각사유를 넓혔습니다. 개정안 중 310조 위법성 조각사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면 발제문에서도 잘 나와 있지만 해석에 의해서 310조의 적용 범위를 넓혔던 기존의 판례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실무의 법률 해석과 법률 규정을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형을 삭제하는 개정이 법원의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쉽게 예측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존에도 벌금형을 많이 선고했으니까 벌금 액수에 큰 영향이 없을지 아니면 징역형을 선택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벌금 액수가 올라갈지 반대로 전체 법정형이 낮아졌다고 평가해서 벌금 액수도 낮아질 것인지 이것은 만약 개정이 된다면 법원의 양형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서 이론적 실무적으로 가장 많은 논의가 될 부분은 아마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이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사생활의 비밀이라는 것이 이제 법적으로 굉장히 모호한 개념일 수 있지만 이미 형사소송법,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사생활의 비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형법의 처벌 규정에서까지 사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 개정안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을 더 엄격히 하여 처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반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명예훼손죄, 그 중에서도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관련해서는 개정 논의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통해 보호하려는 법적 영역과 그 처벌 조항의 존재 자체로 인해 위축되거나 침해될 수 있는 법적 영역이 이제 상충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제 두 영역이 균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정성민 판사님께서는 우리 명예훼손 범죄군 처벌 현황을 독일과 비교하면서 소개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지난 20대 국회 때 이 관련된 개정안들 소개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 때 고려할 요소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지금부터 한
그 한 11시 반까지 한 15분 정도 자유 종합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이제 마지막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우리 이제 플로우 이제 뭐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면 이제 플로우 의견까지 받은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우리 발제자이신 손 변호사님께 이제 시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뭐 있으신가요? 뭐 질문이나 의견?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우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론에서 가장 장애물로 여겨졌던 것이 사생활보호 영역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별개의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적하고 계신 바와 같이 프라이버시와 명예는 별개의 인격적 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페이지에서 언급하신 것과 같이 프라이버시 같은 경우는 어떠한 진실이나 허위와는 무관하게 그냥 그 공개 자체로 침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혜성 박사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일본의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과 공공의 목적이 먼저 확인된 후에 진실성을 확인하는 형태가 되어 있어서 명예훼손죄로 프라이버시 보호까지 아우를 수 있는 어떠한 법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포섭해서 명예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먼저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장철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형벌은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으로 어떠한 위법 억제력까지 실현하려면 이제 손해배상의 목적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손해전보 이상의 위법 억제력을 가지려면 그 목적으로서 위법 억제력이 있는지를 인정할 수 있는지 내지는 그냥 기능으로서 하지만 충분한 배상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뭐 이러한 논의들이 민사에서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같이 논의가 되어야지 뭐 형벌에서 그냥 형법 너무 세니까 빼자 뭐 이런 단순한 논의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프라이버시의 성격, 명예와는 조금 다른 프라이버시의 성격을 충분히 논의한 후에 이게 같이 함께 논의가 되어야지 중간 단계의 개정이라고 하지만 다른 피해를 내지 않는 효율적인 개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근본적인 질문 두 가지를 하셨는데 다 이해하셨죠? 또 혹시 다른 뭐 플로어 분 혹시 뭐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그럼 어디 우리 손 변호사님, 그 지정 토론자분들 코멘트 위주였던 것 같은데 그거 하고 이제 또 플로어 질문 종합적 고려하셔가지고 한 10분 정도, 10분 안 넘게, 시간 좀 많이 드릴게요. 직결하게 충분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네, 시간이 깊지 않아서 10분까지 네, 너무 좋은 말씀들 고견들 전해주셔서 잘 들었고요. 저도 토론자분들께서 지적해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이 법안을 나름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면서 고려를 했던 지점입니다. 이게 보호법이 사실 명예인 거랑 프라이버시는 전혀 별개의 일단 법익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명예에 관한 죄장에서 규정하는 게 다시 맞는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플로어에서도 질문하신 바죠. 프라이버시랑 명예는 전혀 별개의 법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프라이버시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 를 따로 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죠? 예. 네네네네. 예. 그래서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다른 나라 입법례 같은 경우나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밀침해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도 다 거의 다
사생활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나 방법에서 행위 태양을 취한 것들, 예를 들면 해외에서도 제가 찾아본 입법례는 이제 카메라 촬영이라든지 뭐 녹음을 했다든지 이런 행위 태양 같은 걸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 자체를 프라이버시 침해로 따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보지를 못했었고, 그래서 이 사생활 침해죄를 따로 구성을 하려고 해도 아까 전처럼 또 이거를 그 사생활 침해 자체에 대한 또 용어의 추상성이라든지 불명확성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 자체를 또 하나의 형사처벌로 완전히 규제하는 게 맞느냐, 그건 불명확성 때문이기도 하고 프라이버시 침해 같은 게 너무 넓어져서 해석이 가능한데 이거를 형사처벌을 하는 형사적인 제재를 또 규정하는 게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이나 비례 원칙에 또 맞는 책임주의 원칙에 맞는 규제인가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프라이버시 침해죄를 또 따로 이렇게 명예훼손하고 연관없는 프라이버시 침해죄를 또 따로 만드는 거는 오히려 또 형사적인 제재의 범위를 너무 넓히는, 국민의 어떻게 보면 또 자유나 형사처벌의 범위를 너무 넓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고민을 하게 되어서 프라이버시 법익 침해 플러스 명예훼손 이렇게 두 가지 법익을 다 훼손하는 경우에야 형사적 제재가 들어가는 게 좀 적정하지 않느냐, 이런 또 고민이 있어가지고 명예장애 또 넣게 된 계기가 되었었고, 또 민사적 규제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행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형사적 제재는 어느 정도 도 필요한데 이거를 또 급하게 민사적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 제재를 좀 범위를 줄이거나 아니면 징역형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것도 사회적 논의가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생각을 이렇게 민사적 구제랑 별개로 저는 형사처벌 자체가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이게 편협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 형사 제재가 헌법 원칙에 맞는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민사적인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또 다르게 민사적인 방향에서 계속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사적 손해배상이라든지 민사적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라 생각하고, 이런 것을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적정성을 생각하는 것이랑은 또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을 하고 발의안을 생각할 때도 어떤 사회적인 법감정 같은 거를 충분히 고려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지금 의견들을 다 고려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자님, 제가 질문 한 가지만. 우리 판사님 나오셨으니까 자꾸 이 손해배상 액수가 너무 미미하다 이런 지적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바뀌어야 좀 형사 규제도 좀 태도를 바꾸고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민사 소송의 장에서 손해배상 액수가 지금보다 비약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아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미국에 뭐 1920년대 30년대 막 손해배상 액수가 4~50만 불짜리 뭐 이런 명예훼손 케이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과연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상당히 좀 많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사법 현장에 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솔직히.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법률상으로는 손해배상 캡 명시화되어 있지 않죠. 한번. 예, 제가 참 좀 당황스러운 게 제가 제 판사 경력 대부분을 형사 재판을 해서 이게 마지막으로 민사 재판한 게 2013년에 하고 제가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새 민사 재판 쪽 판례 공부는 제가 계속 꾸준히 챙겨보고는 있는데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저희 위자료가 너무 적다라는 문제 제기는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판사들도 이제 그 부분을 계속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가, 그렇지만 이게 어느 판사가 내가 문제 있다고 해서 혼자 이걸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거 어느 정도 법원이 같이 균형을 맞아 가야 되는 문제여서 위자료 부분은 이제 판사들끼리 모여서 이제 좀 논의를 하고 해서 책자를 하나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책자를 받았는데 펴보지는 아직 않았고요. 예. 그 지금 만약에 이번 개정안이 실제로 통과가 그대로 되든 수정해서 되든 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을 민사적인 방법으로 좀 처리를 하라는 어느 정도 저는 시그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개정안이 만약에 입법화가 되면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은 해보지만, 예, 그걸 또 이제 법원 전체가 좀 균형을 맞추면서 나아가야 되는 문제여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다른 의견도 없으시면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아까 우리 정세민 판사님께서 이제 그 20대 국회 그 발의안들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정춘수 의원님께서 끝까지 계셨으면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왜 그러면 통과 안 되느냐, 개정 안 되느냐 여쭤보고 싶었는데, 제가 고민해 보니까 이 문제가 사실은 이제 오늘 우리 손지현 변호사께서는 이제 그 명예훼손죄,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부분만 발제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모욕죄도 포함해서 명예훼손법죄, 여기서 말하는 명예훼손법죄는 형사, 민사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심지어 또 언론중재법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 명예훼손법죄 전반을 한번 재검토해야 하는 그런 영역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통과 안 된 이유가 이제 개정이 안 된 이유가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필요한 그런 영역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세미나가 오히려 그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공론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세미나 굉장히 유의미했던 그런 이제 계기가 됐다 생각하고요. 지금 오픈에서 이제 사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이 주제가 굉장히 저희가 관심 갖고 있는 핵심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이 핵심 사업으로 다룰 것을 약속드리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수진 의원실 그다음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계속 이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네.